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저놈 잡아라 저놈. 어찌 100명이 한 놈을 잡지 못하고 있단 말이냐. 검은 복면을 한 사내가 마당에서 병판의 사병들을 도륙하고 있었습니다. 100여 명의 사병들이 달라붙어도 귀신 같은 한 명의 살수를 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결국 마당에는 사병들의 시신들이 즐비하고 마루에서는 병판의 머리가 떨어져 마당으로 대굴대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자네 들었는가? 어젯밤 병판에 목이 떨어졌다는 것이야. 아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병판이 어째 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야? 듣기론 어젯밤에 흑검이 다녀갔다는 것이야. 아니 흑검이라면 조선 최고의 칼잡이가 아닌가? 그자가 정말 한양에 왔단 말인가? 아, 그렇다네. 한양에 흑검이 나타났으니 이번에는 도대체 몇 명이나 죽어나갈지 모르겠군. 듣기론 벌써 병판의 집에서만 100명 가까이 죽었다네. 아이고 정말 소름이 돋는구만. 어디 무서워서 살 수가 있나? 그렇다고 벌벌 떨 필요는 없네. 흑검에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고관대작이거나 힘 있는 양반들 뿐이라네. 그러니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은 안전한 게지. 하긴 그렇군. 병판이 그 얼마나 폐악질이 심했는가? 그자 때문에 어디 죽어나간 사람이 한둘이던가? 장안에서는 병판이 죽었다는 소문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의 관군이 동원되어 흑검을 찾고는 있었지만 흑검에 관한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관군이 대대적으로 동원되어 흑검을 찾는 와중에도 조정의 대신들은 계속 흑검에 의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정 대신들도 무서워 바깥 출입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 조정은 열리지도 못하고 임금은 흑검이 잡힐 때까지 패정을 하고 말았답니다. 어느새 추운 겨울이 가고 아지랑이와 함께 들판에는 새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강원도 깊은 산골 작은 들판에서는 한 소녀가 달래와 냉이를 캐고 있었지요. 달래와 냉이를 캔 소녀는 개울가로 가서 캐온 달래와 냉이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직 동장군의 기운이 남아있어 개울물은 무척 차가웠지요. 소녀는 손을 호호 불어가며 캐온 봄나무를 모두 씻었습니다.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달려갔지요. 할머님, 냉이국 좀 드셔보셔요. 벌써 냉이가 올라왔어요. 소녀는 냉이국을 끓여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누워있는 할머니를 부축하여 주었지요. 아이고 얘야, 벌써 봄이 왔나 보구나. 네, 할머님. 들판에는 꽃들도 피기 시작하였어요. 그래도 참으로 다행이지 뭐냐. 엄동설 안에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니 말이다. 이게 다 하늘의 도우심이 아니겠느냐. 그러게 말이어요. 먹을 게 떨어질만 하면 누군가 쌀과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 주니 참으로 고마운 분이 우릴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몰라도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 아니더냐. 소녀와 할머니는 오래간만에 봄 냄새가 가득한 냉이국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다음 날도 소녀는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들판에서 봄나무를 캐고 있었지요. 혹시 이곳으로 지나가던 노루를 보지 못했소? 웬 건장하게 생긴 청년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소? 이 녀석이 어디로 달아났을꼬? 청년은 노루를 쫓아 산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커다란 키에 흩날리는 머리는 무척 멋지고 매력적이었지요. 그 모습에 소녀의 가슴이 왠지 설레었습니다. 나무를 캐고 집으로 돌아온 소녀는 낮에 본 청년이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그 청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간 소녀는 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루 위에 노루고기로 보이는 커다란 뒷다리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 맞아. 어제 그 청년이 노루를 쫓고 있었어. 어제 본 청년이 겨울 내 고기와 쌀을 가져다 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소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멋진 청년이었다니 소녀의 가슴을 더욱 설레게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소녀는 들판에 나가 나무를 캘 때마다 청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청년은 나타나질 않았지요. 그리하여 소녀는 고기가 다 떨어질 즈음 되어 밤마다 부엌에 숨어서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동이 트기 전 이른 새벽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나타났지요. 그리고 검은 그림자는 마루에 뭔가를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져 갔습니다. 어두워 얼굴은 잘 보이질 않았지만 풍채로 보아 그 청년이 분명해 보였지요. 소녀는 밖으로 나가 검은 그림자가 놓고 간 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고기 뒷다리와 쌀자루였지요. 그러자 소녀는 그 청년이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그 청년은 도대체 누구일까? 누구이길래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일까? 소녀의 궁금증은 그렇게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골은 어느새 봄이 지나고 햇살이 따가운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산속을 다니며 많은 버섯을 땄지요. 그리고 땀에 흠뻑 젖은 소녀는 씻으려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개울가에 다다르자 웬 사내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깜짝 놀란 소녀는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가려고 하였는데 얼핏 보았던 사내가 바로 그 청년 같았지요. 그리하여 소녀는 숨어서 청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청년이 맞았지요. 헌데 청년의 몸에는 상처가 무척 많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상처 자국은 칼로 베인 듯한 상처들 같았지요. 소녀는 무서워 몸을 낮추고 뒤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버섯을 딴 게요? 어느새 바로 옆에 와 있는 청년 때문에 소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하하, 미안하오. 일부러 놀래키려는 의도는 없었소. 그런데 어떻게 순식간에 여기까지 온 게요? 아, 그것은 말이오. 비밀이오. 그런데 이 근처에 사시오. 그렇소. 저 산등섬 밑에 살고 있소.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와서 목욕을 하는 것이요? 내가 사는 능선보다 이쪽 능선이 사냥감이 더 많소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자주 오는 편이오. 그럼 사냥꾼이요? 그렇소. 나는 지금까지 사냥감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소. 소녀는 청년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볼까 말까 무척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용기 내어 물어봤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 집에 고기와 쌀을 가져다 놓는 사람이 청년이요? 소녀의 물음에 청년은 쑥스러운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말해주겠소. 대신 오늘은 내가 귀한 것을 하나 주리다. 청년은 품속에서 산삼을 꺼내 주었습니다. 오늘 사냥하다 우연히 찾은 것인데 나보다도 처녀가 더 필요할 것 같소. 아니, 그리 귀한 것을 왜 내게 주는 것이요? 이런 약재는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야 효과가 있는 것이오. 그러니 받아두시구려. 소녀는 몸이 아픈 할머님 생각에 청년에게서 산삼을 받았습니다. 고맙소. 이 은혜는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요? 그럴 필요 없소. 산삼이란 필요한 사람에게 쓰이라 있는 것이오. 그러니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소. 청년이 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겨울 내내 도와준 사람이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도와주고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할머님 산삼 좀 드셔요. 소녀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님께 산삼을 드렸습니다. 아니 웬 산삼이냐? 어떤 청년이 주었어요. 헌데 그 청년이 겨울 동안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사람 같았어요. 아니 그렇단 말이냐? 어떤 청년인지는 몰라도 참으로 고맙지가 않느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녀가 준 산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할머니의 병도 낫고 몸도 건강해져 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또 산에서 버섯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다가와 말했지요. 낭자, 잠시 나와 같이 가볼 데가 있어. 내가 낭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소이다. 그것이 무엇이요? 가보면 아오. 소녀는 청년이 아직 무섭긴 하였지만 은혜를 입었기에 청년을 믿고 따라가 보았습니다. 청년이 살고 있다는 능선을 따라가 보니 조그만 오두막집이 하나 나왔지요. 그런데 청년이 살고 있는 오두막집 주변에는 보랏빛 수국이 잔뜩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 수국이 참 많이 피었네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요. 참 예쁘지요. 여름 한철만 피는 수국이 너무 아름다워. 내 꼭 낭자에게 보여주고 싶었소. 그런데 수국은 일부러 심은 것이요? 소녀의 질문에 청년은 잠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말문을 열었지요. 이 수국은 제 어머님이 무척 좋아하시던 수국이요. 어머님은 항상 집 주변에 수국을 심으셨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우리 집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였지요. 그랬군요. 그런데 어머님은 지금 같이 살지 않는 것이요? 소녀의 질문에 청년의 눈빛이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내가 어렸을 때 아버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셨소. 아, 그랬군요. 내가 괜한 질문을 했군요. 아니요, 이젠 나도 괜찮소. 한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계실 것이라 믿고 있소. 청년의 말에 소녀의 두 눈에도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소녀도 부모님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수국이 잔뜩 피어 있는 청년의 오두막집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 소녀는 청년에 대한 경계심도 많이 없어지고 왠지 친근함마저 느껴졌지요.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은 수국이 활짝 핀 오두막집에서 자주 만나곤 하였습니다. 병든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소녀에게 청년은 듬직한 버팀목과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소녀의 가슴 속에는 청년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두근거리는 것일까? 청년만 보아도 내 심장이 왜 이렇게 빨라지는 것일까? 소녀는 청년을 진정 사랑하게 된 것이었지요. 소녀가 작년 가을 병든 할머니를 모시고 강원도 깊은 산골에 들어왔을 때 소녀는 정말 막막했었습니다. 한 번도 산골 생활을 해보지 않은 데다 다가오는 겨울을 날 수 있는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헌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엄동설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바로 그 청년이었지요. 소녀가 할머니를 모시고 강원도 깊은 산골까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갑작스런 부모님들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병판과 닮았다는 이유로 수시로 병판에게 끌려가곤 하였습니다. 헌데 어느 날 병판 부부의 행차에 끌려간 아버지는 병판으로, 어머니는 병판의 부인으로 변장을 당했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말을 타고 어머니는 가마를 타고 호위무사들 속에서 병판 부부로 변장하여 행차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중에서 검은 복면의 살수가 나타나 병판 행차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소녀의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그런데 병판은 소녀와 할머니가 자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소녀와 할머니까지 모두 죽이려 하였지요. 병판은 소녀의 가족을 모두 죽여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은 복면의 사내가 나타나 불지른 병판의 부하들을 모두 죽이고 소녀와 할머니를 구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소녀와 할머니는 병판의 손이 닿지 않는 강원도 깊은 산골까지 도망쳐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소녀의 부모를 죽인 사람이 다름 아닌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흑검이었던 것이었지요. 소녀의 부모님을 병판 부부로 오인한 흑검은 행차를 습격하여 병판 부부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헌데 가짜 병판 부부인 것을 죽인 후에야 알게 된 것이었지요.
병판의 술수에 속은 흑검은 애꿎은 사람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흑검은 죽은 부부의 시신을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지요. 그리고 흑검은 죄책감에 소녀를 병판에게서 보호하고 소녀와 할머니를 돌본 것이었습니다. 내 이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반드시 처벌하여 부모님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의 넋을 위로할 것이야. 흑검이 병판을 죽이려 한 것은 병판이 흑검의 부모님들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흑검의 아버지는 이조 판서로 조정에서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요. 헌데 흑검이 7세가 되던 해에 병판은 임금의 오른팔인 이조 판서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질러 식솔들까지 모두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길 속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어린 흑검은 온몸이 불에 그을은 차에 집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지요. 그렇게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온 어린 흑검은 산속에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리고 흑검을 발견한 백도사는 쓰러진 어린 흑검을 어깨에 들쳐매고 산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흑검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요? 며칠 만에 깨어난 흑검이 물었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태백산이란다. 저희 부모님들 그리고 형님들과 누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얘야 놀라지 말거라. 사람은 모두 운명대로 살다 가느니라. 그럼 모두 죽었단 말인가요? 백도사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크게 지었지요. 그렇단다. 허나 너무 근심 말거라. 너희 가족은 모두 극락왕생할 것이니라. 가족이 모두 죽었다는 말에 흑검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울어댔지요. 저희 가족을 죽인 자가 누구인가요? 울음을 멈춘 흑검이 백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복수는 또 복수를 낳는 법. 그러니 잊고 새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백도사는 뭔가를 아는 듯하였지만 흑검에게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흑검은 무척 답답하였지만 언젠가는 백도사가 말해줄 것이라 생각을 하였지요. 그리하여 어린 흑검은 본격적으로 무술을 연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백도사가 무술 연마를 할 때마다 숨어서 보고 따라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언젠가부터 백도사는 흑검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흑검의 무술 연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요. 어린 흑검의 가슴 속에는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누이 동생까지 가족을 죽인 원수에 대한 원한이 가슴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흑검은 피나는 훈련을 스스로 자청하였지요. 그렇게 흑검이 무술을 연마한 지 12년이 되던 해, 흑검은 어느덧 19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백도사는 노환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아니 도사님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 부모님을 죽인 원수는 알려주셨어야지요. 백도사의 죽음이 가슴 아팠던 흑검은 백도사를 양지 바른 곳에 묘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백도사에게 물려받은 흑검을 들고 산을 내려왔지요. 그리하여 흑검은 흑검을 쓴다 하여 흑검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산을 내려온 흑검은 산 아래 큰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한복판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 무척 시끄러운 것이었지요. 모른 채 지나려 하였는데 여인의 비명이 너무 애처롭게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어머님과 누이 동생이 순간 떠올랐지요. 그리하여 흑검은 무슨 일인지 마을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저 여인을 죽이려는 것이요? 아, 글쎄, 최진사댁 여종이 외간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것이야. 그래서 최진사가 본보기로 노비들을 시켜 여종을 때려 죽이려는 것일세. 아니 그런 일로 사람을 죽인단 말이요? 뭐, 천한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나.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흑검은 최진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당장 멈추시오. 아니 웬 놈이길래 나서서 하라 마라 하는 것이냐? 듣자 하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려 한다는 게 말이나 된단 말이요?
이유가 되고 안 되고는 내 놈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감히 양반들 일에 끼어들다니 내 놈이 명을 재촉하는구나. 여봐라, 이놈의 다리를 분질러 놓거라. 최진사 말에 노비들 여럿이 흑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흑검은 순식간에 최진사의 노비들을 기절시켜 버렸지요. 그리고 검을 휘둘렀는데 최진사의 목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말았지요. 괜찮으시오?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몸조리 잘하시구려. 흑검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종이 달려와 흑검을 붙들고 말했지요. 뉘신지는 모르오나 저 좀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저는 이곳에 남아 있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마님과 도련님이 저를 살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좀 전에 흑검에게 말해 주었던 마을 사람이 다가와 말했지요. 이 여종의 말이 맞소. 이 마을은 최진사댁이 곧 법이요. 그러니 최진사댁 눈밖에 나면 이 마을에서는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소. 여종과 마을 사람의 말을 들은 흑검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여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여종을 데리고 마을을 벗어나니 여종이 울면서 말했지요. 실은 제가 외간 사내와 정을 통했다는 것은 최진사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왜 최진사는 그리 말한 것이요? 실은 도련님이 야밤에 제 방에 찾아와 저를 겁탈했었습니다. 헌데 제 배가 불러오는 것을 마님이 알아차렸지요. 그래서 최진사는 저를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종의 말을 들은 흑검은 분노가 일었습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모두 잃은 흑검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지요. 예서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곧 다녀오리다. 흑검은 여종을 산속에 숨겨두고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최진사댁으로 쳐들어갔지요. 그러자 최진사댁 노비들이 뭉둥이를 들고 흑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너희들은 잘못이 없으니 길을 비키거라. 그러자 노비들은 흑검이 무서워 앞을 비켜주려 하였지요. 아니 못들 하는 것이냐? 저자가 아버지를 죽인 자이다. 그러니 저자를 당장 때려 죽이거라. 노비들이 주춤거리자 최진사댁 도련님이 나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흑검은 노비들을 훌쩍 뛰어넘어 최진사 아들의 목을 전광석화처럼 스치고 지나갔지요. 그러자 최진사 아들의 목도 댕강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원한이 깊게 사무친 흑검의 검에는 자비란 없었지요. 그렇게 최진사 첫째 아들까지 베어버린 흑검은 다시 여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에서는 난리가 나고 말았지요. 아니 그 흑검을 든 사람이 최진사댁 도련님까지 죽였다는 것이야. 아니 최진사와 그 아들까지 하루아침에 목이 떨어지다니 이게 다 무슨 난리란 말이여. 그 흑검이 누구인 줄은 몰라도 차라리 잘 된 게 아닌가. 그 최진사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제대로 숨이나 쉬고 살 수가 있었는가 말일세. 그러게나 말일세. 땅이란 땅은 죄다 빼앗아가 버리니 마을 사람들은 죄다 최진사댁 종이 되어버린 꼴이 아니었는가 말일세.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가 죽자 오히려 잘 되었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하여 흑검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어 있었지요. 그렇게 흑검이 한양으로 가는 길에 여러 마을을 거치게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관리와 양반들에겐 가차없이 검을 휘둘렀지요. 관아의 사또들이 관졸들을 풀어 흑검을 잡으려 하였지만 관졸들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흑검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졸들은 흑검에게 무릎 꿇거나 달아나기 일쑤였지요. 그러다 보니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한양에도 벌써 흑검의 소문이 쫙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양에 당도한 흑검은 여종을 데리고 변두리 허름한 주막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보슈, 주모. 여기 국밥 2그릇만 말아주시오. 잠시 후 주모가 국밥 2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주모,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무엇을 말이요? 10여 년 전 이판대감 집에 불난 것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어? 아니, 총각. 그때가 언젠데 그걸 기억하겠소. 뭐, 불나서 일가족이 모두 죽었다는 것만 들었지. 그 일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소이다. 그럼 그 일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은 없소? 10년 전에 포도청 포교로 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알란가 모르겠소. 아, 그러시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오? 그 사람도 그때쯤 포도청에서 쫓겨나 지금은 농사일을 하고 있다오. 저 아랫마을 느티나무 아래 작은 초가집에서 혼자 살고 있소. 고맙소. 그리고 빈 방이 있으면 2개만 주시구려. 흑검은 주막의 방을 잡고 여종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당분간 이곳에서 머물고 계시오. 뱃속에 아기를 가진 여종을 위해 흑검은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지요. 감사합니다. 도령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흑검은 여종을 주막에 묵을 수 있도록 해주고 주막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는 졌지만 주모가 알려준 포교를 찾아갔지요. 안에 누구 계시오? 그러자 방 안에 불이 켜지고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10여 년 전에 포교로 계셨다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궁금한 게 있어 찾아왔소. 그래, 내게 궁금한 게 무엇이오? 10여 년 전 이판대감의 집에 불이 났었지요. 혹시 그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게 좀 있으신가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니, 뉘신데 오래된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이오. 저는 이판대감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날 저만 가까스로 살아남았지요. 그러자 포교는 바깥을 두리번거리며 유심히 살피더니 흑검의 손을 잡아 끌고 방 안으로 얼른 데려갔습니다. 아니, 자네가 살아 있었구만. 그때 자네의 시신만 보이질 않아서 다들 의아해 했었다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포교님은 알고 있으신지요? 포교는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말문을 열었지요. 그 사건을 내가 맡았었다네. 그리하여 한참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 해직시키더군. 그래서 친한 동문들을 통해 알아보니 뒤에서 날 해직시키라 압력을 넣은 자가 병판대감이었다는 것이야. 아니, 병판대감은 왜 포교님을 해직시킨 것입니까? 그래서 하도 억울해서 해직 후에도 끝까지 조사를 해보지 않았겠나. 그러다가 병판대감 집의 사병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그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내게 말해주더군. 무슨 말을 해주었는지요? 병판대감이 사병들을 시켜 이판대감의 식솔들을 모두 죽이고 불을 지르라 지시했다는 것이야. 그리고 그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병판대감의 사병에서 나왔다 하더군. 그럼 제 가족을 모두 죽인 자가 병판인 것이군요. 그렇다네. 내 조사한 것을 토대로 보고서를 포도대장에게 전해주었는데 모두 묵살되고 말더군. 그래서 지금은 나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네. 포교의 말을 들은 흑검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포교님. 덕분에 10년 넘도록 제 가슴에 묻혀있던 한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어쩌려는 것이냐? 갚아줘야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를 알게 해줘야지요. 병판대감에게는 사병만 해도 100이 넘는데 너 혼자 어찌 감당하겠다는 것이냐? 100이 아니라 1000이 넘는다 해도 저는 이날을 위해서 버텨왔습니다. 그러니 설령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저의 부모님과 형제들의 한을 풀고 말 것입니다. 아이고, 이런 비극이 어딨단 말이냐? 이판대감을 생각하면 나도 눈물이 나온단다. 그렇게 올바른 분을 죽이다니 병판은 반드시 하늘의 천벌을 받을 것이다. 포교에게서 가족을 죽인 병판의 이야기를 들은 흑검은 곧바로 병판대감 집을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담장을 사뿐히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보초 서는 사병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병판을 찾아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자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야? 흑검이 크게 실망하여 밖으로 나왔는데 노비 하나가 쓰러진 사병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흑검은 노비를 붙잡아 검을 겨누고 물어보았지요. 병파는 지금 어디 있는 것이냐? 그러자 겁먹은 노비가 벌벌 떨며 말했지요. 대감과 마님께서는 출타 중이시오? 아니 어디로 출타를 했다는 것이냐? 듣기론 어느 암자로 떠났다 들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정말 모르오. 그래, 네 말을 믿겠다. 허나 거짓을 말하면 내 반드시 돌아와 내 놈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아이고 고맙습니다요 나리. 흑검은 병판대감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암자인지 알 수가 없으니 언덕에 올라 병판대감 집을 살피고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병판대감 집의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과 가마를 맨 가마꾼들과 수십 명의 호위무사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흑검은 그자들을 멀리서 뒤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가마꾼들이 산길을 들어서더니 한참을 걸어서 산중턱으로 향했지요. 그러자 병판 부부로 보이는 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병판은 말을 타고 부인은 가마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은 다시 산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이제야 병판이 모습을 드러냈군. 흑검은 곧바로 행렬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호위무사들이 흑검을 가로막았지요. 흑검은 가차없이 호위무사들을 모두 베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말탄 병판과 가마 속에 있는 부인까지 모두 베어버렸지요. 그러자 포교가 헐떡거리며 흑검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이자들은 병판 부부가 아니네. 자네가 속은 것이야. 아니 그럼 병판은 어디 있다는 것이요? 병판은 살수가 자신을 노리는 것을 이미 알고 가짜를 내세워 수를 쓴 것이야. 포교의 말을 듣고 흑검은 죄 없는 가짜 병판 부부에게 무척 죄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두 부부의 시신을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지요. 죽은 이자들의 가족도 무사치 못할 것이야. 병판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자들의 가족도 모두 죽일 것이네. 그렇다면 어서 이분들의 집으로 나를 안내해 주시지요. 그리하여 포교는 흑검을 데리고 소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포교와 함께 소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소녀의 집이 활활 불타고 있었지요. 그러자 흑검은 집에 불지른 자들을 모조리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 속을 뚫고 들어가 소녀와 할머니를 구출하였지요. 이미 연기에 질식한 할머니와 소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연기를 마셔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은 것이네. 그러니 잠시만 지나면 깨어날 것이야. 이분들을 포교님께서 잘 좀 보살펴 주시지요. 저는 당장 병판을 심판해야겠습니다. 보아하니 자네 실력이 보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조심하게나. 병판의 집에는 사병만 해도 100이 넘는다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흑검은 병판대감 집으로 향하고 포교는 소녀와 할머니가 깨어나자 강원도 깊은 산골로 만약을 대비해 피신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병판대감 집으로 곧바로 쳐들어간 흑검은 병판의 사병들을 도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00명가량의 사병들을 무참히 베어나가기 시작하였지요. 전광석화 같은 흑검의 검을 사병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놈 잡아라 저놈. 어찌 100여 명이 한 놈을 잡지 못하고 있단 말이냐. 100명의 사병들이 달라붙어도 귀신 같은 한 명의 흑검을 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결국 마당에는 사병들의 시신들이 즐비하고 마루에서는 병판의 머리가 떨어져 마당으로 대굴대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병판과 그를 호위하는 사병들을 모두 죽인 흑검은 그것으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병판과 한패였던 조정의 대신들까지 모두 찾아내 도륙하였지요. 조정에서의 권력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는 패거리 정치인들을 흑검은 단 한 명도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달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병판 패거리들을 모두 없앤 것이었지요.
임금도 자신을 위협하던 세력이 제거되자 패정을 하고 은근히 이를 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부모님과 형제들의 원수를 갚은 흑검은 구출해온 여종을 데리고 포교를 찾아갔습니다. 포교나리, 이제 저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떠나려 합니다. 정말 자네는 무서운 사람이었군.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런 괴물로 거듭날 수 있었단 말인가. 이제야 자네 덕에 세상이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네. 그간의 병판과 그 무리들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혼탁했었는지 모른다네. 그리고 포교나리, 이 처자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 처자도 억울한 누명으로 고초를 크게 겪어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니 포교나리께서 곁에 두시고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은자가 가득한 상자가 있는 지도인데 이것이면 이 처자와 포교께서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네. 어쨌든 자네가 부탁한 것이니 이 처자를 내 잘 거두어 주겠네. 그리고 불 속에서 꺼낸 소녀와 할머니는 어디에 있는지요? 그들은 병판 대감의 손이 닿지 않는 강원도 깊은 산골로 떠나보냈네. 이제 곧 겨울이 닥칠 것인데 걱정이 되는구만. 제가 가서 그들을 보살펴 주겠습니다. 그럼 포교나리께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네도 이제 가슴에 맺힌 한을 풀었으니 정상인처럼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겠네. 포교는 흑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슴에 한을 품고 얼마나 고된 훈련을 하였을지 안 봐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포옹이 끝나자 여종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덕분에 저도 인간 대접을 받는 것 같아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만 같습니다. 어디에 계시던지 항상 꼭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 도련님. 그리고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종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흑검은 그런 여종을 꼭 안아주었지요. 이제 아픈 과거는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시오. 흑검은 두 사람과 이별을 하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포교가 알려준 강원도 깊은 산골집을 찾아가 보았지요. 그러자 작은 오두막집에는 소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헌데 흑검은 소녀와 할머니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실수로 소녀의 부모를 죽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흑검은 멀찍이서 거리를 두고 겨울 내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소녀와 할머니를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작도 패다 쌓아놓곤 하였지요. 흑검은 소녀 집에서 멀지 않은 능선 아래 작은 오두막집을 짓고 매일같이 소녀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흑검은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소녀의 부모를 죽인 죄책감 때문에 흑검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국이 활짝 핀 꽃밭 앞에서 소녀가 흑검에게 물었지요. 그런데 이름이 무엇이요? 소녀의 물음에 흑검은 뭔가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도훈이요. 그렇군요. 내 이름은 진선화입니다. 이제야 이름을 알게 되었군요. 헌데 한 가지 꼭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숨어서 우릴 돕는지 무척 궁금해요. 선화의 질문에 도우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었지요. 그리하여 도우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선화 부모님을 죽인 게 나요. 사람을 잘못 알고 실수로 죽이게 된 것이요. 도운의 말을 들은 선화는 깜짝 놀라 도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지요. 거짓말이지요? 지금 날 놀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말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 숙인 도운을 보며 선화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달려가기 시작하였지요. 그런 선화를 도운은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지요. 충격을 크게 받았을 선화 생각에 도훈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훈의 두 눈에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지요.
한편 가을가로 달려간 선화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한 사내가 부모님을 죽인 원수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선화의 가슴은 찢어질 듯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감당이 되질 않았지요. 그렇게 해질 무렵까지 울고 난 선화는 눈물을 닦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얘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어째 얼굴이 이렇게 창백하느냐? 아니어요, 할머니. 별일 없어요. 선화는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겨울이 되었지요. 그런데도 도우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항상 먹을 것과 장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화의 가슴은 찢어질 듯 너무 아팠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부모를 죽인 원수 사이에서 선화는 어찌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국이 활짝 핀 여름이 되었지요. 안에 도운 있어? 선화가 수국이 활짝 핀 도운의 오두막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선화 목소리에 도운은 벌떡 일어나 허겁지겁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도운의 모습을 본 선화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도운이 반쪽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 아픈 것이야? 아니, 괜찮아. 아프지 않아. 도운의 두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운은 급기야 돌아서서 울고 말았지요. 선화는 돌아서 울고 있는 도운을 뒤에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선화도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지요.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 선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그만큼 했으면 너도 네 죗값을 치른 것 같아. 그러니 이제 모두 잊을 수 있기를 바래. 선화 말에 도우는 선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 용서하는 것이야? 널 용서하고 또 너를 사랑해. 선화 말에 도우는 벌떡 일어나 선화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눈물을 쏟았지요. 그렇게 선화와 도우는 가슴속에 있던 무거운 짐들을 모두 털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진정한 연인이 될 수가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포교가 말을 타고 도훈을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시오, 포교. 어쩐 일로 여기까지 다 찾아오신 게요? 무탈하게 잘 있는 것을 보니 반갑네 그려. 내가 온 것은 임금께서 자네에게 꼭 전해달라는 말을 가지고 왔네. 아니, 임금께서는 어찌 제게 말을 전한답니까? 내가 이판대감의 억울한 사정을 임금께 상소를 올렸다네. 그랬더니 임금께서 날 찾으시더군. 그리고 병판대감을 죽인 것이 자네임을 알고 나에게 묻는 것이야. 그래서 소상히 말씀드렸지. 그랬더니 임금께서도 그 덕에 조정의 평안이 찾아왔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지금까지 일은 모두 묻어두겠노라. 대신 꼭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출사해 줄 것을 부탁하셨다네. 그리고 자네 아버님의 뒤를 이어 훌륭한 충신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셨지. 그리하여 도훈은 임금이 새로 하사한 한양의 커다란 기와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하사한 기와집에서 도훈은 선화와 혼례를 올렸지요. 그리하여 도훈은 선화 할머님을 부모님처럼 모시고 선화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훈은 불철주야 과거 공부를 하였고 3년 만에 장원급제를 하여 아버님의 뒤를 이어 임금이 총애하는 신하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도훈에게는 여러 명의 자식들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포교는 도훈과 의탁한 여종과 혼인을 하여 슬에 여러 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도훈과 포교는 형님 동생하는 의형제가 되어 평생을 함께하며 살아갔지요. 그리고 도훈이 흑검이었다는 사실은 임금과 포교 그리고 지금은 부인이 된 선화밖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옛말에 인목낭루 암옥유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뜻이지요. 병판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